제가 오늘 재미있게 만들어서 얘기해요. 진짜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정봉주 후보 지금 몇인지 아시죠? 압도적으로 이른 것 같은데. 네. 아니, 압도적인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히 2위하고 차이가 좀 있는 일이. 네.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밴드 외건 효과라는 게 좀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간다는 그런 뭐 속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걸 또 깨는 사람이 또 민영배 후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영배 후보님은 그 당권 당원들이 네. 이 당의 주인으로 네. 쭉 서게끔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분으로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 오늘은 좀 잡박을 해도 되는 시간입니까? 많이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곡을 제발 좀 부탁드리고요. 원래 저는 그걸 요즘 와서 당원 주권 시대 그러는데 네. 겁나게 오래전부터 저는 해왔던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2010년부터 구청장을 했잖아요. 예. 그 전에는 그 청와대에서 사회조정 비서관이라고 하는 걸 하고, 그 전에는 대학에도 있었다가 그 언제쯤에는 이 참여자치21이라고 하는 광주의 시민사회단체 제가 운영위원장 대표를 그러셨죠. 한 8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제가 광산구청장 할 때 슬로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치가 진보다. 요즘 얘기하면 분권자치. 옛날에 지난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분권형 그 개헌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이 분권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돼야 자치가 이제 가능해지잖아요. 두 번째 슬로건이 뭐였냐면 네. 참여가 민주주의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은 기본적으로 그 공화국의 주역들이, 주체가 시민이에요. 저는 또 국민이란 말을 안 써요. 국민이란 말은 이거 황국신민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학교를 없앤 거예요, 다. YS가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민학교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야, 우리가 왜 황국신민을 기르던 학교에 그 국민학교를 지금 쓰냐,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없앤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뀐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초등학교 출신입니까? 국민학교 출신입니까? 저는 국민학교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신데 국민학교 출신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좀 통하겠네. 어쨌든 그랬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 국민이란 말도 제가 쓰지 않지만 참여가 민주주의입니다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당원이 당의 주인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요즘 이재명 대표 표현을 하자면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국민들이 한다 그러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10년 구청장 되고 나서부터 참여가 민주주의인 것을 조금 전에 토론회 혹시 보셨으면 네. 아실 텐데 겁나 많이 해봤어요. 그런 실험을.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막 싸워가지고 그 광산 부구청장 자리를 시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왔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인사권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임명을 딱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선. 지 사람 거기다 지한테 잘하는 사람, 뭐 지한테 뭐라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심으려고 그래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권을 조직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팀장급 260명 정도한테 투표를 했어요. 자격 있는 사람 4사람 딱 해놓고.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60 몇 퍼센트를 얻었어요, 한 분이. 그러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대부분 그 팀장급 이상, 그래서 팀장급 이상이 15년 이상 하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이분이 부구청장 하면 좋겠다고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집단지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그 저희 광산구에 가면 수안동이라고 있어요. 이때는 제가 슬로건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사권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큰 동이어서 새로 대동제라고 하는 큰 동장을 뽑는 상황이 왔어요. 제가 이제 거기는 다른 동장하고 한 급 높아요. 다른 동장보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냥 제가 임명하면 왜요? 그 지자체장들 인사권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주민들 투표로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득표를 많이 한 분, 이분을 갖다가 동장으로 임명했어요. 이렇게 하면요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조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면 나라가 달라져요. 네. 당원 주권 시대에 1인 1표를 하면 나라가 달라져요. 네. 저는 진즉부터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 1인 그 당원 주권 시대 1인 1표 말씀하시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자거나 뭐 법안을 만들거나 제가 김용민 의원하고 제가 공동 발의자예요. 맞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부터 제 DNA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걸 저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했다니까요. 맞습니다. 민민은에서 정가법 발의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희가 꽃도 주고 드렸었어요. 감사표 주시고 뭐 그러셨 네. 꽃을 주셨나 감사표를 주셨나 그러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2시간 기억이 있습니다. 동안 우리 그 후보님께서 이제 그 고난을 이제 겪고 오셔서 좀 처음엔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좀 쉬게끔 해드리려고 아니 했는데 아니 그럼 안 쉬셔도 바로, 됩니다. 예. 바로 제가 근데 아까 그 이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지금 성적이 안 좋다고 이제 정봉주 후보가 1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제가 별로 거기에 지금 기주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 제가 그 성적표를 여기 있거든요. 성적표가. 네. 그걸 한번 봐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정확하게 한번 봐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동작을 전국 대의원인데 예. 저희 동작을에 있는 권리당원 계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아 어째요? 예, 지금 지금 그 패기 있게 포기 있게 주눅 들지 말고 쭉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아, 네, 그래서 그런 힘도 주려고 하시는 당원들이 많고 그리고 예. 또 가장 당원들 그리고 와, 여기 계시는 고맙습니다. 당원 단체장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예. 후보님이 아닐까 우리 민영배 후보님께서 아, 왜 이렇게 좋은 얘기 하세요? 제가 이 성적을 볼게요. 사실입니다. 예, 1위 정봉주 후보 16,718% 21.32%, 2위 김병주 후보 12,750% 16.25%, 3위 전현희 후보 1,843표 13.82%, 4위 김민석 후보 9,926표 12.65% 이런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민영배는 8위 4,832표 6.1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까지 10.3% 정도 투표한 결과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으로 한 결과고 나중에 ARS도 하잖아요. 네. 그때 좀 도와주세요. ARS 할 때. 예, 전국 방방곡곡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차이가 지금 저하고 차이가 한 7천 몇백 표 차이가 나요. 1위하고. 근데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10.3%인가 했고 네. 지금 남은 게 89점 몇 프로 남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구 경북을 하고 나면 네. 대구 경북 아니 부울경 부울경 충청도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하고 나면 거기 한 13점 몇 프로 돼서 그것도 통계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데요. 네. 거기가 그 끝나고 나면 다 해봐야 4분의 1도 안 끝난 성적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도 아마도 지금처럼 차이가 나도 15,000표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제가 지금 유일하게 지역 출신이거든요. 모두 다 수도권이에요. 8분이.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만 광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동네로 가면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높겠죠. 물론 여러 가지 좀 방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던데 거기 가서 거기가 무려 40만 표가 넘어요. 광주 전남북 합해서.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10%만 이기면 4만 표를 이겨버리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15,000표니까 5%만 이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작전은 광주에서 민영배를 마치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기 하위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3.16 공선 거치면서 확 올라갔듯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부에 지역 출신이 아무도 없다는 건 좀 모양이 좀 영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워낙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 지난 3번의 전대에서 그 전라 광주 지역에 계신 분들이 투표에서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요즘에는 그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의원께서 지지와 호소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직접적으로 못하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려서 네, 지금 제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서시는 분은 박지원 의원님이시고 맞습니다. 이분 아예 뭐 방송에 나가서 막 아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지 글이나 이런 걸 올려주신 분들이 뭐 김용민 의원님, 맞습니다. 김용민 의원님하고는 제가 오래전부터 철험에 이를테면 최강호, 김용민 이분들하고 아주 오랫동안 검찰 개혁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저와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좀 들어가서 이 검찰 개혁 쪽에 책임을 맡는 그런 최고의 대주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주철한 의원 같은 분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하신 분은 사실은 목포에 김원희 의원님이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계속, 그러고 뭐 가만히 보니까 저 문화예술 쪽에 김갑수 선생님 있죠. 네. 그분이 어디 나가가지고 세게 예. 아니 민영배는 수석을 만들어야지 뭐 이러셨다던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걸 봐봐라. 그 수석을 만들어야지 뭐 이러셨다 그러고,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요새 그 인사연구소, 인사문제연구소 그 최동석 선생님 계세요. 네.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전에부터 자꾸 저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가 직접 한 번도 지금 뵙고 거기 출연해봐 이러지는 않았는데 책을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또 아예 그냥 이 최고위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러고 계셔서 곳곳에 요즘 좀 응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후보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그 민주당 당원분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전 그 의원님께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쭉 살펴보면 그 민 후보님께서 굉장히 대단한 분이신 게 지금 유일한 그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광주에서. 네, 광주에서 유일한 재선 의원이시고 또 지난 그 총선 때 또 이낙연 그 후보를 예.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기셨고 예. 또 제가 박수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예전을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그 좀 현재 그 후보들 중에서 그 세 분이 탈당의 경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질이 약간 다른 탈당을 하신 분이 민영배 후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그 진짜 정치는 이렇게 민영배처럼 해야 되고, 정청래 그 최고께서 어디 저기 은평 김우영 그 위원장 거기 그 당원대회 하는 데서 이렇게 막 이제 사람 소개를 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탈당을 하면 당을 등지고 떠나는데 이 당을 위해서 탈당한 사람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탈당의 경험들이 있을 때 보면 최근에 탈당하셨던 게 검찰 개혁 때문에 탈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하면 그 당시에는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내는 검찰개혁. 저희들은 그때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도 저쪽에서 프레임을 씌워서 검수완박은 뭐 부패한판 이렇게 하니까 그걸 피하려고 저희들이 검찰 정상화법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에서 이걸 바꿔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떼내는 쪽으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쯤 오면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해요. 사실. 그렇죠. 아니 뭐 양양자 의원이 어쩌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거죠. 이 당 마이크 떨어졌다 이거. 당이 그 집권 그러니까 실권을 하게 된 정권을 빼앗긴 네. 이게요. 다들 밖에서 찾으려 하거든요. 그리고 뭐 누구 탓이냐 이런 거 따지고 뭐 그때 검찰 개혁을 못한 게 누구 탓이냐 그러는데, 아 누구 탓이긴요. 탓은 한동훈 윤석열 탓이죠.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걸 잘 풀어갔어야지 계속해서 검찰개혁 하자고만 하면 중도가 어떻고 역풍이 걱정되고 자꾸 우왕좌왕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21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5번쯤 봤어요. 제가 여기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탈당의 정치라고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탈당의 정치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최선의 방향은 뭐냐면 공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한테 힘이 있을 때,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저 쿠데타를 하려고 하면 제압을 하고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가 두려워서 뒤로 눈치 보면서
민심이 어떻고 중도가 어떻고 역풍. 주저주저 역풍이 어떻고. 아 혹시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윤석열 탄핵하자고 할 때 제가 보기엔 두 번째 고비가 그때였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합시다. 그러면 제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이 있어요.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 제가 보기엔 역풍이 아니라 그게 쿠데타를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께서 한참 이 검찰 제대로 잡으려고 조치를 취하던 판이에요. 그때 뭐 제대로 뭐 설건드려가지고 오히려 키웠다 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윤석열의 잘못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정치 행보를 계속 했잖아요. 그때 나온 말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란 말이에요. 어디 대구 어디 자기 거기 가가지고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검찰만 그래요. 검찰만. 대한민국 행정 공무원 중에 부처 공무원 중에 저렇게 막 정치적 의견을 막 내고 이런 사람이 있나요? 지금 저 이원석 총장이나 정치검찰들 희한한 선수들이에요. 진짜. 이해할 수 없어. 그러고 교사들이 뭐라고 하고 댓글만 달아도 잡아가잖아요. 지들이 막 벌 준다고 기소하고. 지금 이 정치검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행정공무원이에요. 왜 나쁘냐면 이 권력을 국가가 자기들한테 맡겨놓은 권력을 임명했잖아요. 국가가 이거를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검찰개혁이 세계적인 이런 나라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이렇게 힘쓰는 검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질해서 어쩌고 지들이 다 위에 있는 것 같았고 근래에는 봐보세요. 세상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잡았어야 되거든요. 왜 못 잡았어요? 그때 분명히 탄핵 사유가 있는데 탄핵하려고 그러니까 저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저를 말렸어요. 저를 그때.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윤석열 탄핵에 역풍을 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 내부에서 사실은 검찰을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을 때도.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뺏겼어요. 윤석열이 성공해가지고 뭐 공정인이 어쩌니 정인이 갖고 성공했잖아요. 세상에 대한민국이 진짜 전혀 지금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 정치 행태를 보인 거예요. 10달 전까지 검사하던 사람 갖다 대통령 만든 후보로 만든 그런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엊그제까지 검사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후보 만들어갖고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오직 이 권력이 나한테 뭘 줄 것인가만 있지. 그랬는데 그래서 정권을 넘겨도 뺏겼잖아요. 뺏긴 다음에 제가 아까 복장 터져 분통 터진다는 게 그건데 오묘하네. 제가 탈당을 했어요. 이 뒤늦게 이제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떼내려고 탈당을 했어요. 탈당을 하니까 저쪽에서 어쩌냐면 합의문을 썼어요. 그 합의문 첫 마디가 검찰의 수사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가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 합의문에 제가 정확한 그 워딩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합의를 했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직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고 저쪽은 이제 내각을 새로 구성해야 되는 때이고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의 수사권을 떼내야겠다. 저 수사권 가지고 너무 장난을 치니까 정치까지 먹어버린 거 집어삼킨 거 아니에요. 떼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법안을 2개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뭐 하여튼 양모 의원이 이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못하겠다 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 입으로 말하고 하고 싶지 않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은 이 법안 처리하려고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막 언론이 막 뒤죽박죽 자기들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원래 제가 한동훈 인사청문회 때문에 법사위로 투입이 된 거예요. 원래 전 정무위였는데 그렇죠. 옛날에 국정감사 할 때도 제가 행안위 한번 투입이 된 적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하려고 투입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
준비 TF의 단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딱 그 법을 제가 거기 가 있을 때 마치 이제 합의가 됐어요. 제가 이제 탈당을 하니까 아 이거 강행 처리하는구나.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173석인가 됐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법안 처리하고 그때 그냥 그대로 가서 밀어붙여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공포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두 가지. 첫 번째, 제가 탈당을 딱 하니까 합의문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그 합의문대로 하면은 우선 수사권을 검찰 수사권을 6개에서 2개 분야로 줄이고 부패하고 그렇죠. 그 경제범죄만 빼놓고 다 줄이는 거예요. 선거 뭐 방위산업 뭐 대형참사 이런 거 다 이제 빼는 거예요. 공무원 이거 다 빼고 이 부패 사건하고 이 뭐죠? 경제사범, 경제사건 이 2개만 놔두고 다 떼냈어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특위를 만들어서 완전히 수사권을 떼내기로 한 거예요. 사실 지금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가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못해요. 근데 특위 안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화가 나는데 뭐 이 대목이에요. 딱 합의문이 나왔어요. 아니 박병석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 박병석 의장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분들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저희 내부의 문제라고 봐요. 저희 내부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 DNA 문제예요. 자, 합의문이 딱 깨졌어요. 근데 그때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법사위를 거기다 넘겨줄 일이에요? 박홍근. 아니, 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박홍근 그 당시 대표 혼자 흉보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됐잖아. 그거 워크샷 열어가지고 의원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DNA에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봐보세요. 그때 넘겨주고 나서 그 후로 우리가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만 해도 또 그때 넘겨주고 나서 그 등하고 중하고 논쟁 아시잖아요. 그렇죠. 등이라고 해놔서 중이라고 안 하고 등이라고 해놔서 우리가 그때 그거 갖고 시행령 갖고 한동훈이 장난을 다 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 합의를 했어. 그럼 그대로 통과가 되면 돼요. 원래 우리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되면 돼. 그리고 특위 꾸려가지고 6개월 이내에 수사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미 정권을 뺏긴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합의문을 깼어. 이틀 뒤에 깼어요. 하루 뒤에 깼어. 하루 뒤에 실질적으로. 누가 깼습니까 그거를? 윤석열 한동훈이 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1년 전에 여당한테 법사위 넘겨준다. 이거 지켜야 돼요? 왜 이번처럼 아니 지들은 이틀 전에 한 약속을 안 지키는데 예? 왜 우리가 그걸 넘겨줘야 돼? 나는 그때 우리가 그걸 넘겨준 것이 결정적으로 제어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탄핵할 때 제어할 기회를 놓쳤죠. 탄핵 안 해가지고 이번에 또 안 해서 또 놓쳤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얼마나 헤매버렸습니까? 자, 그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인사청문회 단장이었는데 제가 한동훈 인사청문회 보이콧하자고 했거든요. 저는 보이콧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에다 대고 무슨 야반 도주하니 마음대로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국회에 못 들어오게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근데 아니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인사청문회가 국회 의무인데 아니 데려다가 조목조목 따지는 게 더 좋은 일이야. 아니 따져봐야 뭐예요. 잘 따지기는 하가니. 그렇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인사청문회도 그냥 하고 제가 또 한덕수 총리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인준해주면 안 된다. 그때 우리가 과반이 넘기 때문에 인준 안 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 정부 발목 잡는다고 여론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때도 역풍. 제가 그래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발목을 잡기는 발목을 잡아요. 발목대를 분질러 놔야지. 그랬더니 또 이거 갖고 또 막말했다고 또 저를 공부했어요. 발목대를 확 분질러서 이 정부가 제대로 출범 못하게 해야죠. 만약 이 정부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있으면 검찰 제국, 대한검국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오케이, 좋아, 잘해봐 할 수 있죠. 근데
제 예상대로예요. 저는 그때 딱 넘어가자. 아이고 우리 죽었다. 뻔하잖아요. 할 줄 아는 게 특수부 수사밖에 없는데 운영해보기 검찰 조직밖에 없는데 어떻게 국정을 해요. 아리백이 뭔지 모르고 대통령이 되는데 그것뿐만이었어요. 그때 아무리 봐도 대통령의 자질로 놓고 보면 그럼 이건 뭐냐면 왕자 싸고 다니잖아요. 진짜 자질로 놓고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 방조하고 방치하고 동조한 거예요. 지금 와서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이제 정신 차리고 이번에는 안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년간 뭐 당했다 어쨌다 뭐 우리 책임이에요. 어디다 대고 이것을 윤석열 책임이라고 했어요. 아 윤석열 제어를 해야 될 때 제어를 해야죠. 한동훈이 깝칠 때 그걸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놔야죠. 그 한두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물론 그 민주당의 실천과 의지에 있어서 약간 부족했던 면이 없잖아 있었고요. 결기, 행동력, 과단성 이런 게 용기 사실은 의지죠. 이런 게 좀 부족했어요. 실천과 의지. 그래서 저만 1년 반 동안 그냥 겁나게 고생해버렸어. 근데 고생 많으셨는데 왜 이렇게 민영배 후보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신 걸 당원들이 모를까요?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때 복당을 빨리 시켜주면 나와서 최고위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사실은 그때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안 되겠더라고. 이게 당이 조금 정확하게 이걸 대응을 해줘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 후보로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같이 옛날부터 호흡도 많이 맞춰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대선 캠프에 전략본부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가서 좀 세게 좀 해야겠다. 그래서 나오려고 했는데 복당을 안 시켜주네? 복당 그때 안 시켜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헌재에서 보나마나 우리한테 헌재 결정이 불리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에이 제가 그때 다 얘기해줬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런 경우에 헌재가 우리한테 불리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국회의 결정을 헌재가 뒤집는 꼴이 되는데 그게 말도 안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다. 삼권 분리 체제하에서 네. 하기 힘들죠. 사실. 그래서 보나마나 저는 법은 무효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내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할 거다. 꼭 그렇게 나왔어요. 결론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회가 있을 때만 놓친 거예요. 제가 한동훈 등짜 가지고 장난칠 때 그때 제가 한동훈 탄핵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보나마나 어쩌겠어요? 가서 탄핵하면 6개월간 자 이상민 탄핵했는데 잘못 탄핵감이잖아요. 탄핵했어요. 그런데 뭔 일 생겼어요? 저기서 다시 살아왔다고 잘못했다고는 지적하잖아요. 근데 파면시킬 만큼은 아니라며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정조사도 하고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깝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탄핵을 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탄핵시켜서 헌재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 헌법을 어겼는지 결론이 날 때까지 아니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을 달리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인사권이 우리한테 없는데 왜 이런 걸 안 하냐고요. 그냥 계속 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국 그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밀린 거예요. 그때부터 검찰 제어를 못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는 레퍼런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민영배 후보님처럼 좋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극히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 순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반도 못했습니다. 오면 빨리빨리 합시다. 네. 네. 오늘 이제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게 특화 질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순서로 여기 당원단체장 그 두 분 와 계시는데 당원단체장들이 또 하실 질문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공통 질문이 또 있습니다. 공통 질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후보님이 지금 네 번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서 세 분 하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질문한 것들이 있어요. 아마 그 답을 좀 듣고 왔어야 되는데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질문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다른 후보님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딱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그 간담회가 이제 민영배 TV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보시고 계실 텐데 민영배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그 나와 좀 추려가지고 맨 마지막 순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영배 후보님께서 제가 드리고자 했던 특화 질문을 대부분 많이 하셨고 네. 마지막에 하시려고 했던 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부터 요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요건 제가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보셨습니까? 예, 뭐 OX 퀴즈 이런 비슷한 거요? 비슷한 거죠. 예. 예. 극단적인 상황을 제가 그 가정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예, 하나만 딱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조국과 이재명 누구? 이재명 예. 자, 왜 그런 질문을? 이 질문 왜 밸런스 하시는 게임 거예요? 아닌데 이거. 다 해보죠. 원래 밸런스 게임이 그렇습니다. 극단 그래요? 예. 왜 이 질문 하시는지 알겠죠? 예. 모르십니까? 아, 아시죠? 요새 뭐 이 온라인에서 뭐 민영배가 이 조국 혁신당과 친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되게 디스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제문카 한번 타셨을 때 예. 이재명 그 대표 후보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으셨죠. 역할 분담이 있는 거다. 그들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고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동지적 위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잼카 라이브 때 하셨죠. 네,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굉장히 좀 옳은 말씀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도 네, 그런데도 제가 그 근래 어떤 그 후원자 한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내가 당신 정말 좋아했는데 이 조국 대표하고 어디서 인사 나누고 이런 걸 보고 내가 그냥 기분이 엄청 안 좋아서 내가 끊었다. 우리 편이 때. 예. 예. 그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네.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어떤 맥락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제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네. 이번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그 맥락을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리고 거기에 당신들 나름대로 무수한 서사가 있어요. 그동안 해왔다 저거 쭉 해서 심지어는 근래 무슨 제가 공화주의에 관한 그걸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 그 제가 공동 주최를 했거든요. 그 조국혁신당의 의원 한 분하고. 근데 그거는 저희는 이제 국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해준 거고 실제로는 다른 연구 단체에서 부탁을 해서 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뭐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무슨 뇌각제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하신 모양인데 제가 직접은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전혀 아닙니다. 예.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예. 다시 한번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또 그 정치인 민영배를 또 한 단계 또 성장하고 성숙시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예. 것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물어보셨군요. 예. 네. 저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오늘 예, 또요. 제가 과감하게 털어드리려고 지금 예. 예,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그 당원단체장 두 분 와 계시는데요. 먼저 그 민대련 대표님 그 질문하도록 정민 대표님. 민대련. 민대련.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민대현 대표입니다. 그 민영배 후보님은 예. 당원단체들과 당내 개혁을 위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희와 대의원제 개정 기자회견도 같이 하셨고 예. 그때 대의원제 후지단 마련도 하셨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민주정부 혁신회의와 당내 혁신 토론회를 진행하셔서 저랑 정 대표님께서 패널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외에도 불편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민영배 의원께 잡아주셔서 고맙다는 글이 어제 이제 온라인에 쫙 퍼졌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희 민대련 단톡방에 파팜이다. 파파미? 파팜이 파도 비담이다. 근데 이런 그걸 파팜이라고 불릴 정도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기 득표율이 좀 기대 못 미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뭐 당원들 까먹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진짜 뭔지 궁금하고요. 잠시만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또 있는데 예. 검찰 개혁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예. 네,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됐어요. 예. 왜 안 됐는지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가장 관심사는 그거예요.
되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왜 검찰 개혁이 안 되냐? 그리고 검찰 개혁을 위한 향후 계획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여러 개 하셨네. 예. 우선 득표율이 저조한 이유 제가 다녀보니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대략 그래도 2, 3등은 하지 않을까? 사실은 여기서는 김모 후보하고 민영배하고 둘이 1, 2등 할 거다. 누가 1등 할지 관심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제가 까무러칠 만큼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느라고 쭉 상황을 살펴봤는데 제일 큰 건 제가 온라인 치달력이 매우 떨어진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저희 그 투표하시는 분들, 온라인 투표하시는 분들 대개가 정보를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거 습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밉상인 경우가 많았나 봐요. 사실은 그 광주 시당위원장을 둘러싸고 제가 마치 이렇게 합의 추대를 막 해가지고 누구를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하던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거는 언론이 사실은 합의 추대라는 문구 자체도 없었고 우리가 기자회견도 없고 그냥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그냥 이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외관도 중요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그 대목은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할지 제가 지금까지 서툴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드렸어요. 사실은 그럼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고 놔두면 그만이잖아요. 저는. 근데 그 당시에는 시민들한테 얼른 보고를 해드려야 된다. 제가 출마 나가야 하는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조금만요.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득표율이 저조한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런 얘기, 그다음에 아까 그 조국 뭐 혁신당하고 친하다느니 뭐 또 무슨 근래에는 뭐 제보자 X가 뭐 어쩌느니 뭐 진짜 제가 요즘 그런 제가 옛날에 그 재판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선거법 위반으로 한 9개인가를 이렇게 2011년 12년에 그런데 한 11달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요 그 문유석 판사라고 아시죠? 그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재판장이었는데 그분이 재판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공정성의 외관도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맞습니다. 네가 공정하게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온라인 친화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온라인에서 제가 전에 했던 치열하게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가령 뭐 검사 탄핵 주동자잖아요. 제가 그렇죠. 근래에 했던 검사 탄핵 소추 발의 4명 했잖아요. 주동자가 김용민, 민영배 주동자들인데 그런 건 다 어디 안 보이고 또 옛날에 제가 진짜 탈당까지 해가면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이런 건 안 보이고 근래에 하여튼 별로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나 온라인의 이용자들이 별로 보기 좋지 않은 혹은 심하게는 공격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제가 좀 온라인 친화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게 좀 작용하는 것 같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내공이 딸린 거죠. 다른 7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겠죠. 일반 당원으로서 SNS 활동 많이 하는 당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주장이 몇몇이 강하게 부정적인 뿐이고요. 의원님은요 인지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지도가 많이 운명 떨어지. 때문에 부정적인 거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요. 네. 더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세요. 인지도를 높여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내공이 좀 주불리가 잘하시잖아요. 20만 갖고 계시죠? 주불리는 그런 거 잘하세요.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 주불리 그 TV 그거 가지고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 고민하실 지점이 아니십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보태면요. 예. 전 정권에는 이슈가 많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이슈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래에는 저는 이슈 중심에 서보지 못했죠. 워낙 그뭐 주불리니 뭐 이런 분들 다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 기억 속에 자꾸 사라집니다. 참 사실 이런 민영배 상태가 민영배 이런 상태가 의원님이 사회자가 제일 사회보기 어려운 죄송합니다. 민영배 그만할게요. 의원님의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때 인기를 얻으실 수 있는 그 지점에 너무 많이 공격을 받으셔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일 수가 없었어요. 탈당하고 복당하셨을 때. 이렇게 공격 받으니까 인지도가 높아진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당시에 너무 혼자 공격받아서 인지도를 높이고는
문자로나 SNS로 본인을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신 건 분명히 알고요. 그런데 지금 본인께서 인지하지 못하지만 왜 당원들이 다 이렇게 참여해서 민주당을 바꿨냐면 그 좌절의 과정을 같이 당원들이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민주당을 바꿨습니다. 1단계 네. 저희가 분명히 공천에 많은 사람들이 SNS에 들어와서 공천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그거 민영배 의원님께서 좌절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참여해서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민영배 의원님이 역할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본인은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세요. 네, 전 예. 당원으로서 그 과정을 거쳐서 같이 아, 예, 들어갔고요. 알겠습니다. 대단히 그때 큰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그때 언론에 나와서 되게 싸우고 그랬어야 되네. 근데 그때는 그것도 당에 불리할까 봐서 그냥 아예 언론에 인터뷰 안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그랬네요. 하여튼 근데 검찰 개혁은 왜 안 되냐. 그렇게 네가 싸웠다는데 그거는 뭐 지금 상황이 하려고 마음을 해도 쟤들이 맨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예, 요거는 조금 이따 기회가 닿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혹시 그런 핑계 안 대고 네.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천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핵심적인 골자인 것 같아요. 맞죠? 예. 다음 예. 네네. 그 좀 전에 그 이제 여러 그 최근에 그런 논란들에 대해서 방금 조금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의원님이 저희 당원단체들을 진짜 엄청 제일 많이 도와주신 분이어서 저희는 정말 이 성적이 정말 실화인지 믿기지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아까 이제 뭐 예전부터 대학생 때부터 당원 주권, 국민 주권, 국민이라고 하면 안 된다 했죠. 아니 괜찮습니다. 뭐 다 네. 쓰는데 뭐.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기억에는 일단은 이제 최근 작년, 재작년 항상 우리와 함께 대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에 같이 나서주셨고 그리고 솔직히 그 더 혁신회의 그분들은 사실은 다 현역 의원들한테는 잠재 경쟁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을 혁신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룹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역 의원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그룹이에요. 처음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 그 그룹의 그 수장이신 강 의원님을 정말 많이 도와주는 거를 저희는 다 옆에서 봤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오랜 동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배척했다라는 소문은 정말 저희가 증인으로서 그건 아니다. 배척을 왜 하겠어요 제가. 그거는 진짜 헛소리다라는 말씀을 증인으로서 드리고. 시당위원장을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예. 네, 그리고 저희가 그 그냥 토론회 제가 할 때도 비켰죠. 토론회 할 때 사실 이제 그 좀 전에 그 민대라 대표님 얘기하셨던 우리 토론회 다 같이 할 때 저도 있었고 발제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지키신 분이 의원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가 그런 되게- 행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되게 감동을 해서 제가 그 카페에 글을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증인으로서 이렇게 증언을 한번 드리고요. 지금 그 최근에 이제 그 우리 당원단체들이 다 모여서 민주당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워크숍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말 제일 급한 거 3개를 이제 꼽아서 제가 그걸 이제 출력해서 거기 앞에 놔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 나실 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 중에서도 사실 저희가 진짜 답답한 게 그 모바일 정당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돈이 없는 당도 아니고 그 지금 시대에 안 맞는 너무 오래된 그런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뭐 카카오 투표 금방 붙여도 되는 거를 굳이 ARS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너무 그 부려 터진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바일 정당만 좀 돼줘도 우리 그 권리당원들이 지금 있는 권리지만 못 찾고 있는 그런 권리를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당원당규 보면 권리당원이 뭔가 이제 안에 대해서 투표를 붙이자라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지금 한동훈이 무슨 법무부 장관한테 그 검사 지정하는 거를 하자 그러면은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원들은 이미 민주당 DNA 아까 앞서서 DNA 답답한 DNA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듯이 당원들은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답답한 그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혹시나 그걸 받을까봐 한동훈이 그렇게 제안하는 걸 받을까봐 그건 절대 안 된다. 옛날 같으면 받을지 모르는데 이번에 안 받을 겁니다. 이제 DNA 변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죠 지금.
네, 벌써부터 지금 혹시나 그럴까봐 안 된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건이 있을 때 우리 당원들은 우리 전당원 투표 한번 붙여보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그런 거를 제안을 하려면은 권리당원이 10% 서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가 안 나와 있어요. 당원당규에 권리만 있고. 근데 모바일 정당이 되면 그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부분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수박으로 한번 몰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저한테 수박이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시던데 나도 수박이라고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제가 병립형 안 된다. 지난 총선 앞두고 비례대표 연동형으로 해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께도 제가 언제 하도 이제 좀 답답해져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연동형으로 가면 근본적으로 이기고 의석수도 많이 얻고 지역구만 151석 이상 왔습니다. 지역구만. 근데 병립형으로 가면 이기기는 이길 텐데 많이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당 4당이 이상하게 출연할 수도 있고 특히 지역구에서 더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데이터를 열심히 살펴봤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원래 리서처거든요. 20대 때도 제가 전공이 사회학인데 제가 사회조사 방법론 이런 거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그랬던 사람이라 그 리서치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된 요즘은 이제 기법들이 하도 발달해서 제가 좀 못 따라갈 수도 있는데 오랜 리서처에서 감각이 있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될지 이런 감각이 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중요한 데이터를 뭐 계속 일주일 동안 본 건 아니지만 중요한 데이터를 쭉 모아서 봤는데 그때 보니까 연동형으로 가면 우리가 150석 이상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지역구에서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연합 그 비례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꼼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기기 위해서 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연동형으로 안 가는 대신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서 저쪽에서 아예 안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이 연동형이 크게 보면 한 서너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첫째, 지역구에서 단일화 효과로 경쟁력을 높여줘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낙연 탈당 3당 만들었어요. 이준석 탈당 3당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준석 쪽에서 국민의힘에서 빼가는 이 비율하고 우리 당으로부터 이낙연 대표 쪽에서 빼가는 이게 우리가 훨씬 내가 보기엔 한 3분의 1밖에 안 되겠더라고. 훨씬 이준석 쪽에 이 흡인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 이쪽에서 단일화해서 1대1로 붙으면 저쪽에 그 두 당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5%포인트 이내에서 결정이 났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이내에서 결정이 났던 지역구는 다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당시에 보니까 49석, 50석 안팎이 그 정도예요. 그렇게 차이가 적게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산해봤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국 혁신당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지민비조가 생긴 거 아니에요. 광주 같은 데서는요 지민비조 아니었으면요 볼만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아예 그냥 지역구 정당, 지역구 출마는 아예 안 하고 비례만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황이 저는 우리 총선 압승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봐요. 그렇게 후보 단일화 효과가 있죠. 그 비례 의석은 그렇게 나름대로 얻죠. 사실은 저쪽이 제일 싫어하는 구도가 이거였을 거예요. 원래 저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로 가자. 그래서 비례를 절반, 지역구를 절반, 150대 150으로 가자고 제가 그 옛날에 전원위원회 할 때 제가 토론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저는 원래 중장기적으로 답이라고 보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근데 그때 봐보세요. 막 여기저기서 막 저 병립형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초반에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때 제가 연동형 주장해가지고 비례를 몰입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연동형 갈 거냐 비례를 병립형으로 갈 거냐를 당원 투표 붙였으면 어땠을까요? 병립형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 민주주의 체제 내지는 모바일 정당 체제가 갖는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직 대중들에게 이해득실이나 이 수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자리 잡기 전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안 붙였을까? 당원 투표에 안 붙였을까? 당원 투표 가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 그게 꼭 우리한테 유리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리서치를 오래 해본 저 같은 사람은 전략 쪽에서 계속 일해본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수박이란 제가요 이낙연 대표한테 실망을 크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언제인 줄 아세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당헌 바꿀 때, 당헌 당규 바꿀 때 기억나세요? 네. 그 선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선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당헌 당규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바뀌었지만 있는 것처럼 출마를 안 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회 상장을 해야 돼요. 무소속이 됐든 시민 후보가 됐든 시민 후보를 내세우고 우리가 그 시민 후보를 지원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당을 꺼내는 순간 지는 거예요. 우리 당 후보를 꺼내는 순간 아니 그거를 모른다면 그걸 정치 안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그때도 막 그랬거든요. 부산시장 선거 우리가 질지 모르지만 서울시장을 해볼 만하다고. 아니 그런 스캔들 때문에 한 분은 그렇게 됐고 한 분은 스스로 이랬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후보를 내서 이길 수 있다고요? 환상이에요. 저는 그때 그 결정하는 걸 보고 이재명과 그 이낙연 이 두 대표가 명징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대표가? 당원 투표 붙였잖아요. 당원 투표 붙이면 당원들이 아니 후보 내지 말자 그래요? 안 붙이고 그냥 당헌 당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왜 냈을까요 후보를? 책임지기 싫어.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재명 대표는 책임 있게 그걸 한 거예요. 그런 것이 쌓여서 사실은 그 좋던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가 쭉쭉 빠진 거예요. 저한테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저는 정치 철학을 보고 비전을 보고 노선을 보고 정치적으로 가까울 사람을 선택합니다. 제가 철학에 가서 무슨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 가까운 것은 그분들이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어떤 태도를 하려고 하는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요.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적절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당원들한테 즉각 물어봐서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대의원제가 필요했어요. 옛날에는 대의기구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아무리 대의민주주의 체제라고 해도 그렇게 상황이 모두에게 맡기면 잘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보완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활용을 하고 평소에는 가능하잖아요. 모바일 투표 금방 하면 돈 몇 천만 원 들이면 하는데 그러지 않나요? 난 정확하게 예산은 모르겠는데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다 이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여기가 다 열려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안 써요? 써먹어야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저는 모바일 정당 사실 얘기가 그제 나온 게 요즘 나온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전자정부란 말 나올 때 전자정당이란 말 이미 나왔어요. 그때는 전자민주주의란 말도 나왔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같이 나온 게 참여민주주의예요. 이걸로 참여 가능해졌거든요. 원래 참여민주주의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참여하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참여의 속도를 속도와 폭을 완전히 강하게 만들어졌어요. 사실 이게 되면
1인 1편이만 이런 것이 고민거리가 사라져요, 자동으로. 저는 그 트렌드를, 그 흐름을 진즉부터 보고 있었고, 민주주의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접 민주주의만 온전한 거냐? 그렇진 않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그때 우리가 병립형으로 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구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때 병립형 주장한 분들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이 이겼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분들은 당장 우리가 이기는 것에는 능숙하게 현실을 진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다음에 몰고 올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추정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은 거죠.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네. 저기 아까 잘한 척 좀 많이 해주세요. 아까 근데 제가 잘난 척할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최고위원회 가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표를 안 주시니 예, 잘난 척할 수가 없어. 사실 이번 주가 CPR 위크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CPR 뭔지 아시죠? 심폐소생술. 아, 심폐소생술 CPR. 깜짝 지난 놀랐네. 화요일 날 네. 한준호 6등 하시는 한준호 의원 하셨고요. 네. 오늘 이제 아, 저도 지금 심폐소생 하려고 지금 오신 예, 거예요. 그럼요. 초대한 거예요? 지금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지금이. 인지하셨습니까? 아, 진짜요? 예.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리바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마련될 거라고 믿고, 아까 제가 사실 질문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낙연을 택하지 않고 이재명을 택했을까 궁금했었는데 3,000%로 빠지면서 그 질문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아니에요. 감사하다는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왜 어렵냐면 조만간 2탄을 한번 아니 그것만 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 예. 오늘날 민주당이 어떤 포지션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이거 하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보수 언론이나 국힘에서 일극 체제니 뭐 다 명심 경쟁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삼극 체제에 뭐라 할까요, 사장님? 삼극 체제는 질멸렬 사분오열 갈등 난리가 아닐 거예요. 계파 갈등 막 이러면서 저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이재명은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자산이 됐어요. 제가 지난번 대선 졌을 때 한 달 동안 죽겠더라고요. 한 달 동안 제가 죽겠는데 그러고 나서 막 지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에 제가 그렇게 앓기 전에 쓴 포스팅이 있는데 그 포스팅 혹시 자세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대선에 폈지만 민주당에는 가장 대형 정치 자산 이재명이 남았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때 그 다음에 이재명 행보가 뭐가 되든 간에 그 순간에 이미 이재명이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리라는 걸 저는 예감했어요. 사실은 저는 개항을에 출마하는 것에 찬성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산이 운용이 제대로 되고 더 커지는 데에서는 불가피하겠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아챘어요. 전당대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과 떨어져 있는 이재명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을 했잖아요. 딱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그거 한번 보고서 안 보셨나? 제가 저 워크숍 할 때 의원들 워크숍 할 때 그거 했는데 거기에 그런 것도 공개해도 되는데 저희가 의원이 아니라서 아니 근데 그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민주당 그러면 압도적으로 크게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키워드가 이재명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이재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말고 비슷비슷한 경쟁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면 앉아요? 네, 앉을게요. 예, 저도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당원들이 이렇게 밀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쟤들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재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대포급이었고 소총급이었다가 대포급으로 끄더니 이제 미사일로 크고 조금 있으면 핵폭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오늘도 제가 그 정치검찰 사건조합 특별대책단에서
제가 단장하다 물러났잖아요. 거기서 그 발표를 했는데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원함한테 70만 불을 그 국제평화 국제대회에서 70만 불을 전달했다는데 이원함이 나타난 적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경기도가 그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안 내놔.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없어. 거기 갔던 사람 아무도 이혼을 본 적이 없어. 그렇게까지 얘기했더니 수원지검에서 그랬잖아요. 아 여기는 위장해서 그럼 간첩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번에 통일부에 이재강 의원이 통일부에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그 통일부의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도 이혼함이 없어. 그럼 뭐야 이게? 돈을 받은 사람도 없고 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줬대. 그래서 대북 송금을 방북 송금을 대납해 주도록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건 자체가 모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이거든.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의 중요한 지점 하나가 지금 깨진 거예요.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하시면 책을 봐보세요. 나는 고발한다. 아까 탈당 과정이 궁금하시면 탈당의 정치를 보시고 거기 변호인 김현철 변호. 네? 바로 신청해 주시고. 은근슬쩍 공부하셨네. 네? 의원님, 예. CPR에서 제가 단어에 대해서 하나만 꼭 예,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총선 때 SNS를 통해서 거의 13개 정도 되는 총세 유세 일정을 다 공지하셨고요. 저희 경원들이 그거를 대중교통으로 다 따라다녔어요. 저 또한 열흘간 휴가를 내고 그 여정을 함께한 사람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선을 대승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죠. 의원님하고는 틀리게 탈당한 전력이 있는 두 사람. 그 두 사람은 대중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요. 그 언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대단히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 최고위에서 그분들이 선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따 그 얘기 하지 맙시다. 아니, 그 그거 지금 중요한- 우리 당으로 들어왔는데 뭐. 근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CPR 하셔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이 인지도를 당심과 민심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랬어요. 아 이거 예. 당심 민심 아니고 인지도입니다. 예. 이 언어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철학자들도 그래서 언어를 탐구하시는 건데요. 예. 예.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 여기서 CPR 되실 수 없으세요. 예. 제발 제가 예. 부탁드리는데 방금, 인지도하고 당심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자 좀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방금 그 말씀은 질문이 아니라 당부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지금 편파적이긴 하지만 이 편파성을 좀 더 순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공통 질문을 안 하면 제가 욕을 먹기 때문에 예. 하시죠. 네, 공통 질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은 지금 그 광주에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고 전라남북도는 이제 그 선거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을 다 가져가잖아요. 이잖아요. 총선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지역 이외에는 선거를 정말 열심히 하다가 국회의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상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개설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지역위원장이 후원금을 이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저같이 이제 동작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들을 좀 타개해 보고자 지난 5월 27일 날 예.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어요. 지구당 합법화를 위한 그 회의를 기자회견을 좀 했었는데 이 부분 만약에 최고위원 되시면 정말 강력하게 좀 밀고 나가실 수 있는지. 아니 저는 옛날부터 그거 하자고 그랬어요. 지역당을 살려야 된다. 이거는요 사실은 기득권 세력이 지역당을 지구당을 안 살리는 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건 기득권 세력 기득권 있는 분들이 자기들 그냥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를 지역 정치를 굉장히 억압하는 시스템이에요. 지역 정치를. 저는 지역 정치가 강력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의도 정치하고 현장이 제 표현으로 하자면 폴리티컬 렉이 있어요. 컬처럴 렉처럼 지체 현상이 있어요. 현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그거 못 받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이 의원들만 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자기 세계에 갇힐 수 있어요. 근데 지역의 정치가 살아나면 그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정치 그러면 여의도가 하고 청와대가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정치 현장은 지역이거든요.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실제로 정치 현장이거든요. 삶의 현장이 정치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여의도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려면 지역당 당연히 부활시켜야죠. 그래서 그것이 뭐 부작용이 있니 어쩐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방자치 하면 막 지역의 토호들이 막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그리고 거기 뭐 부작용이 많다 그래갖고 91년도죠. 그때 처음 할 때 얼마나 난리였다고요. 하면 안 된다고. 그게 다 기득권 논리예요 사실. 맞습니다. 그 현 체계가 지난 2002년 차떼기 사건, 그렇죠. 예. 2004년 그 법 개정으로 이렇게 지들은 저 시작되면서 중앙당에서 지들이 차떼기 해놓고 뜬금없이 지역 정치를 죽여놓고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지역 순회하실 때도 뭐 지역 그렇게 위원장들한테 꼭 말씀하셔서 아 저는 원래부터 그 지역주의자라서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생각이나 말씀 많이 한 건 아는데 사람들이 그 행위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네. 제가 네. 잡박 한 번만 더요. 제가 구청장 하면서 책을 3권 썼고 이번에 한 권 더 썼는데 처음에 책이 자치가 진보다예요. 자치가 잘 돼야지 세상이 좋아진다. 두 번째 책이 내일의 권력이에요. 내일의 권력. 제가 넥스트 파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내일의 권력인데 내일의 권력의 주체는 누구냐? 시민과 지역이다. 저기 청와대와 국회가 아니고 시민과 지역이다. 내일의 권력은. 근데 지금 제가 그때 그걸 쓴 게 2015년인데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당원 주권 시대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역당 살려야 된다, 지구당 부활해야 된다,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민이란 말을 잘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제가 연설할 때는 예를 보면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개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그 통치의 대상화 이게 싫은 거예요 사실. 시민은 자치의 주체예요. 그렇죠. 근데 국민은 뭐 누군가가 통치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계성이 싫고 좀 하여튼 그래서 그때 제가 쓴 책이 그거거든요. 네. 그 책은 바로 미래 권력은 지역으로부터 나온다. 미래 권력은 시민들이 주체다. 이거거든요. 네. 세 번째 책이 광주의 권력이라는 책이에요. 광주의 권력은 민주주의 정원이라는 책을 보고 제가 생각이 낸 건데 광주가 그동안 굉장히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이렇게 얘기되었잖아요. 근데 진짜 광주가 정치도 그렇게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이 정원을 보면 안 가꾸고 그냥 놔두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정원이 망가집니다. 근데 지나치게 이걸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면 센 놈, 큰 놈만 남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자체 정원사는 지자체장은 세심하게 각 단위가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정원을 가꾸듯이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 민주주의라는 책이 닉 하나워라는 사람이랑 뭐 이게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이 쓴 책인데 그걸 제가 어디 유럽 출장 갔다 오다가 읽으면서 이제 구상을 해서 광주의 권력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를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갖고 보고 싶다. 그래서 쓴 책이 이제 광주의 권력인데 하여튼 제 그 책들을 좀 시리즈를 좀 읽어보시면 이게 다 사실은 이 분권과 자치에 관한 민주주의에 관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사실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한 580만 명 그리고 요번에 선거 하실 수 있는 권리당원이 한 130만 명 정도 124만 몇천 명.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몽땅 다 그 책을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저희 카페 인원이 한 13,000명 정도 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충청도 이렇게 이번 주구나 올해 한 바퀴 돌았는데 거기서 이건 진짜 잡복입니다.
내일의 권력, 아니 광주의 권력을 딱 가지고 사인을 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려 그랬을까? 아마 저 탈당할 때 아니 죄송합니다. 탈당의 정치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만 계시면 내가 좀 득표력이 좀 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 할 건데 민영배 TV에서 질문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마지막 제가 라이브를 질문은- 워낙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예, 예. 아마 이 구독자분들이 접속해 있는 분들이 동시 접속이 별로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찐파랑님이 해주신 그 질문과 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그 당원에 대한 당원들에 대한 의원들 상식평가, 지역위원장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식평가가 좀 원활하게 지금은 현재 그 전당대회, 지금은 당원대회죠. 당원대회가 있는 2년에 한 번 정도나 아니면 선거가 있는 4년에 한 번 정도 그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라도 이런 그 상식 평가가 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토록 싫어했던 수박들이 좀 발본색원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당원들에 대한 상식 평가도 아까 뭐 잠깐 말씀 나눴던 모바일 그 정당으로서도 구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평가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선거 과정을 이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이거 도입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해봐야 될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그러면 또 기득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걸요. 아무리 당원 주권 시대가 됐다고 해도 현역 기득권을 갖고 의원을 평가할 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평가할 때하고 엄청 다를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늘 당원들에 의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를 받고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쌓이면 그분이 행위를 할 때 평소에 정치활동을 할 때 훨씬 더 신중하게 하겠죠. 진정성 있게 하겠죠. 왜냐하면 사기수사 들키면 아웃이잖아요. 다음번에 안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비롯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 그러나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요, 어떤 경우도 집단지성의 힘은 커요. 의미가 있어요. 집단지성의 힘은. 그건 제가 이 구청장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느껴봤고 요즘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그게 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 정도가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들었어. 이게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립형으로 가자라고 해서 당원 투표를 했다. 그럼 그때 아마 병립형으로 갔으면 어쨌을 뻔했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오케이죠. 늘 평가받아야 되니까. 한 가지 정책은 뭐 양재와 음지 그리고 그에 맞는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보고요. 어떤 그렇죠. 것이 그렇죠. 좀 더 효용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그런 정책들이 잘 입안되어야 된다라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런 방법론을 잘 찾아서 진행을 좀 해주십사는 마음이 좀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재료를 보내줘 보세요. 그래야지. 아따 된다니까요. 살아난다고요? 참고로 저는 서울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공통 질문 다 마쳤고요.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저는 한 100분쯤 막 해줄 줄 알았더니 한 2,000명 많이 넘었지 않습니까? 2,000명인가요? 한 2,000명 계십니다 지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의원님께서 약간 루머에 대한 해명보다는 의원님의 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도 알고 있는 루머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저는 의원님을 지지하지만 그 해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의원님에 대한 루머 중에 제가 정말 억울한 게 있는데 나름 의원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서 의원님께서 본인들을 온라인 스파이라고 했다. 알고 계시죠? 라고 한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원님께 유독 심하게 문자가 오는 시기가 있었고 의원님께서는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한테 전화도 해보고 연락도 해봤더니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됐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작전 세력이거나 온라인 스파이겠다라고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그쵸? 예. 이건데 그 사람들 그 의원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딱 그 상황이나 이런 거는 아니고 의원님이 본인들한테 온라인 스파이라고 한다, 당원들을 온라인 스파이 취급한다 라고 지금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엄청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의원님께서 억울하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름 전현직 개딸로서 원래 개딸이 2030 여성 포지티브 이재명 지지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언론이나 의원들도 심지어 당원들까지 그냥 이재명 지지자를 개딸이라고 하고 그 이상한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을 모두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개딸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당원도 지지자도 아내였던 적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됐는데 그냥 이 의원님께서 당원을 그렇게 취급한다 라는 루머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 오명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진짜 찐보다 만보다 낫니? 네, 저는 의원이 아니까 그런 오명이 빨리 벗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맞아, 그런 공격도 있대요. 있다대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저도 호남에서 20년 이상 나고 자란 당원이고 아직도 가족들이 전북에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호남을 생각보다 홀대한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수도권 서울에 있는 지금 더더욱 그런 걸 느끼는 게 있는데 민주당이 전국 정당을 목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수도권 정당처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보면서 정책도 내고 토론도 하고 공천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특히 호남이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자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호남은 초록색으로 바뀐 적도 있었거든요. 국민의당 당시 국민의당을 찍은 적도 있었고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을 뿐 민주당 텃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이제 민영배 의원님께서 저는 무조건 최고위원에 들어가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최고에 들어가시면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이기도 하면서 호남 출신이시니 호남 분이시니 약간 그 수도권의 시선이 아닌 지역의 시선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해서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심폐소생술이 CPR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요. 네,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보시게요. 자, 우선 온라인 스파이 저기 예. 잠시만요. 그거 관련돼서 지금 화상회의로 들어와 계신 분도 그거 관련된 질문이어서 질문을 제가 한번 하고 듣고서는 하시죠. 예. 자, 승모님 듣고 계시죠? 지금 발언해 보세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민영배 의원님. 잘 네. 들리시나요? 아주 잘 들립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분 말씀을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네. 사실 여태까지 조국신당 당원분들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하시거나 폭언을 당하시거나 하신 당원분들의 읍소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저 또한 이제 그분들을 다독이고 이제 당원존에서 이재명 당대표님 말씀도 있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 했을 때 이제 그런 당원분들께서도 또한 많이 참아주시고 울분을 삼켜주셨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이제 그 사례 몇 개만 얘기를 드려도 될까요? 예.
여기 뭐 여기 진행하신 분들이 괜찮으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예, 발언하세요. 네, 괜찮으신 줄로 알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당원이시면서 먼저 추미애 전 장관님 국회의장 후보 당내 경선 시절에 우원식 국회의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아프지만 수긍하시려던 이제 당원 동지분들께 추미애 안 되어서 신난 X 등의 욕설 섞인 발언을 하신 조국혁신당 당원분이 계시고요. 근데 조국혁신당 당원 얘기가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내용 도모르죠 그냥 저는. 지금 이게 같은 내용 아니에요? 아까 그 온라인 얘기랑 그 부분을 네, 그냥 컨텐츠. 잠깐만 저기 승모님 요 얘기는 제가 끝나고 저기 민영배님 보좌관님하고 요 얘기를 다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다 듣고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얘기 들으시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자, 우선 저는 온라인 스파이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 온라인 스파이는 제가 이런 맥락에서 나왔어요. 어느 날 우리 당에 많은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이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데 그 문자 폭탄들 중에 확인을 해보니 우리 당 당원이 아닌 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점에서 제 전에 그 온라인 쪽에 아주 밝은 제 대학 교수인 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원래는 저쪽 그 국정원에 이 고위공무원으로 있었던 그런데 이 IT 쪽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지금 이렇게 이상한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뭐지 이게? 그랬더니 그게 온라인 스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분을 조장하기 위해서,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우리 당 당원으로 위장해서 들어오거나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와서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들,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언어를 쓰는 분들, 이런 분들의 정체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이거 제가 어디 유튜브에 나가서 그랬을걸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된다. 이분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찾아지면 퇴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근데 실제로 그 댓글부대, 한동훈 댓글부대 운영했다잖아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가 우리 당원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공격적인, 그리고 분열 책동을 일삼는 이런 이 상대방들을, 저쪽에 공작질 하는 놈들을, 그걸 막아야 된다. 거기에 혹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선동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었지. 제가 어떻게 그 우리 진성 당원들, 우리 권리당원들한테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진짜 맥락을, 제가 그때 얘기했던 맥락을 보면 그런 맥락이었던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 제가요 제일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정치인의 행태 중에서는 권력을, 자기가 권한을 갖게 되면 그게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권력의 사유화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정치검찰들이 딱 그러고 있어요. 이게 국가가 자기들한테 맡겨놓은 건데 그게 집권 줄 알고 지 맘대로 한다고, 지기들 이해관계. 그래서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그런 정치인들을 싫어하는데, 호남과 관련해서 제가 좀 못마땅한 게 뭐냐면, 호남이 무슨 텃밭이라느니, 호남이 안방이라느니, 호남은 무조건 민주당 지지한다고. 그러면 대구는 뭐예요? 부산은 뭐예요? 안 그래요. 이거는 호남 분들, 특히 광주 분들이 겪어온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경험에서 국힘이 도저히, 국힘 계열이 옛날부터 말만 맨날 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호남민들의 말을, 정치적인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를 안 주는 것이지, 해봐요 진짜로. 왜 표를 안 줘요? 주지. 오히려 이것은
저쪽에 작전이에요 사실은. 더 큰 지역을 장악하고 작은 지역을 고립시켜서 자신들이 늘 유리한 지역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는데 수십 년이 걸렸는데 첫 번째로 이걸 돌파한 게 DJ 대통령이었죠. 김대중 대통령. 그때 어쨌어요? 충청하고 손을 잡은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리고 옛날 쿠데타 세력인데도 손을 잡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많이 이게 사라졌는데 여전히 큰 그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인구가 2배, 3배로 많은 지역을 장악을 하고 이쪽을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이게 80년대까지 엄청 심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작전상, 정치 작전상. 정치 공학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단 무민화 정책을 계속 썼죠. 그런데 지금요, 만약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럼 민주당 금방 아래로 무너져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만 보여도 무너져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도 호남, 광주 호남에 정말 잘해야 돼요. 진정성 있게, 정성껏. 언제나 우리 주머니 속에 공깃돌이라고 그런 순간 망가져요. 쌈짓돈으로 생각하면 그냥 망가집니다.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이번에도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광주의 현역원들이 다 그렇게 못나서 역량이 떨어져서 바뀌었겠어요? 아니에요. 민주당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바로 나오니까 그냥 확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호남의 민주당 지지를 그렇게 그냥 맥락이 없는 역사적인 그런 근거가 없는 걸로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그래서 그렇고 이번에 비례도 그래서 우리보다 민주당보다 더 높게 찍었잖아요. 대안만 제시되면 언제든 확 바뀔 수 있는 게 호남이에요. 옛날에 안철수 거기 국민의당을 대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총선에서 세석인가 광주 남북에서 세석인가 아니라고 보조를 다 줘버렸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새끼들 아니네 싶으니까 어쨌어요. 바로 또 다 바꿔버렸잖아요 민주당으로. 이번에도 사실 민주당이 못마땅해. 근데 다른 대안이 없어. 그래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고 비례 쪽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절대 안심하거나 뭐 거기를 뭐 그냥 어떻게 해도 민주당을 지지한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국힘이요 워낙 못하니까 표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워낙 못하니까. 즉 뭘 못하냐?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니까. 지역민들의 정치적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호남 지역 출신으로 꼭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호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정권을 탈환하면 국정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런 목소리가. 그러니까 7분이 수도권이면 다 수도권 5분 다 쓰겠어. 어떻게 해가지고 좀 한 사람 정도는 넣어놔야지. 그거 좀 널리 좀 홍보 좀 해주시죠. 세게 좀. 민영배 후보님께서 지금 거의 한 4시간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서 지금 체력이 굉장히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딱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예. 안녕하세요. 무언 얘기를 했으니까 좀 가벼운 얘기 하나 궁금합니다. 지금 슬로건 공모 다시 받고 계시잖아요. 슬로건 공모를 다시 받는 이유 알고 싶고요.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디 언론에 어디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 유튜브가 아니고 공중파 방송 아니 종합편성인가 거기서 그러는데 의문의 일패를 하고 있다 민영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 밖으로 저주한다는 뜻이겠죠. 저도 그래서 제가 머리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 그날 저녁에 멋있어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 대구 경북 당원대회가 끝나고 바로 27년째 다니던 이장원으로 갔습니다. 광주로 가서
그 다음날 광주 한번 돌아야 돼서 갔어요. 그래 9시 넘어가지고 거기 도착해서 그분이 저한테 절대로 염색할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당신은 얼굴 빛이나 이 머리. 그래서 제가 철석같이 믿고 놔뒀죠. 근데 딱 지고 나니까 문자가 들어오는데 몇 군데서 뭔가 좀 각성 효과가 있게, 그리고 이 심기일전한 이런 모습을 보이려면 머리를 한번 염색을 해라고 그래요. 제가 그대로 가서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어디 그 유튜브에 나갔더니 거기서 그분이 그러시대, 와, 그 실행력에 놀랬다고. 근데 제가 그런 게 좀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굼뜨고 차분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편인데, 평소에 자잘한 것들은 큰 일이 벌어지면 제가 순간적으로 쫙 정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저한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탈당할 때 어쩐 이게 탈당 얘기 앉으라고요? 예. 어쩐 이게 탈당 검토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탈당을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할 때도, 지지선을 할 때도. 제가 좀 큰 일 앞에서는 별로 꼼짝 않는 그런 게 좀 있고, 아주 저돌적이고 이 행동력이 이렇게 실행력이 팍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다행히 제가 빨리 머리를 이렇게 다듬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의문의일패 뒤에 뭔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아마 그걸 하셨을 거, 우리 팀에서, 우리 보좌진에서 슬로건을 좀 다시 한번 공모를 해보자. 근데 제 슬로건이 지금 이거거든요. 정치검찰 해체, 윤석열 정권 퇴출, 민영배가 앞장서겠습니다. 이게 괜찮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지금. 예? 그래요? 뭐 정권 탈환 4번 타자 이렇게? 원래 저한테 이제 붙여준 별명 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강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였거든요.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 민영배로 할까 하다가 최강 전사 민영배 이렇게 할까 하다가 짧긴 한데, 그래도 내용을 좀 잘 담으려면 정치검찰 해체, 윤석열 정권 퇴출 이렇게 지금 잡았는데 그게 좀 너무 긴가요? 하여튼 슬로건을 다시 공모하는 이유는 뭔가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좀 보이는 과정인데요.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 안 해주시고 있는가? 항상 저희 마지막으로 그 지금 댓글들 올라오는 것 중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각제 주장하셨다는 또 얘기가 있는데 그거 잠깐만. 제가 어디 가서 내각제를 했겠어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는요, 지금 국민들이 정치하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시민의 정치, 시민정치 시대에는요,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각제 얘기해 보세요. 아무도 찬성 안 해줘요. 아니, 찬성하는 분들 일부 있긴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다만 대통령 중심제, 단연제, 그러니까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 권력이 엄청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상황은. 그래서 내각제를 해보자는 말도 해본 적이 없고, 대통령 중심제, 저는 제가 주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그러니까 저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서 윤석열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런 나 죽겠다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임기를 1년간 단축할게. 1년도 아니에요, 사실은. 6월 달에 만약에 다음번 2026년 6월에 지방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실제로는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돼요. 그래서 단축하고 내가 여기서 권력구조 개편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87년 체제가 안고 있는 한계들을 좀 넘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예를 들면 무슨 이 기후위기에 대한 이런 대응의 원칙이나, 그 다음에 사회권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기본권에 대한 신장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권력구조 바꾸는 이런 걸 좀 담고, 그러면서 저는 임기 단축해가지고 2년 마치고 총선은 중간평가, 그 다음에 집행기관은, 대통령 비롯 집행기관은 이렇게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탈출구예요, 사실은. 근데 유시민 작가 그러잖아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3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경로를 3가지, 시나리오를 3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협치를 해서 진짜로 같이 정치를 협치를 해서 풀어가는 방법.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임기 단축 개헌을 해가지고 스스로 사퇴하는 방법. 일찍. 사퇴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무너뜨리는 거나 무너지는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던데. 몰라요. 정신이 이렇게 또 헷가닥 해가지고 뭔가 좀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딱 그냥 안 그럴 것 같죠. 예. 다들 안 그럴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지금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통령 중심제 2년 네. 중임 우선은 그렇다고 봐요. 네네, 내각제 아니고 중임제 말씀하신. 그 지금 여기에 와 계신 분은 뭐 한 100명밖에 안 되지만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그 당원단체장 다 들어와 있고, 당원단체에서는 사실은 뭐 최근 들어서 당원 주권 얘기하시는 분 많지만 우리 당원단체는 알고 있죠. 현역일 때 이미 할 수 있을 저는 때 오래전부터 했어요.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응원을 하고 있고 지금 캐치프레이즈를 막 올려주고 계세요. 지금 세종광물 대표님은 민주주의 지키는 민영배 뭐 이런 거 올려주고 같은 계시고. 민씨라고. 민주주의하고 민주당하고 네네. 민영배가 다 같은 민씨래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모아가지고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예, 언제나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그리고 당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셨고, 그리고 검찰 개혁의 퍼스트 어벤져로 그 활동해 오셨던 우리 민영배 후보님께서 이번 주 말에 그 부울경 그리고 충남북 세종시에서 리바운드 꼭 하셔서 3등 이내로 접어들 수 있도록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8등 해보고 7등 해보고 6등부터 못 해봤거든요. 솔직히 꼴등 처음 해보셨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해봤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안 해봐서 그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니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머리 색깔을 바꿔버렸겠어요. 그냥 붙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 예전에 민영배 의원님이 탈당하시고 난 다음에 민영배 의원님이 유튜브를 한 번씩 키셨잖아요. 라이브. 네, 라이브 예. 한번 키셨잖아요. 그 파워가 안 나오십니다. 아 그때는 제가 그 무소속이었지만 민주당하고 같이 이제 막 투쟁할 때 제가 그 이 대표님, 전 대표님 얘기도 하시면서 예. 대표님의 그때의 파워가 상당했습니다. 말씀의 파워가. 지금은 더 세지 않아요? 아니요. 그때만. 아 제 파워가 네. 아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탈당해 있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이거 저희들이 관철시킬 때 그 쌍특검 할 때요. 그때 그 본관 앞에서 천막 쳤잖아요. 근데 시작은 원래 그 본관 안에 로텐도홀에서 시작을 했고 그 주동자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86일간 농성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동접이 웬만한 유튜버들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동접이 없어도. 근데 그거를 이제 언제부턴가 제가 이 라이브를 못 하고 이렇게 하면서 확 떨어졌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막 지르고 이런 걸 좀 했었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부터 그걸 계속 해왔으면 그랬으면 지금쯤 뭐 10만도 넘었을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 친화적이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원인을 다 알았기 때문에 최고위원 해주시면 제가 라이브 할게요 다시. 예, 파이팅! 예. 그걸 보여주시면. 자 지금까지 네 번째 간담회 중에 가장 어려웠던 간담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제발 좀 끝내면 안 될까? 저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 끝나고 할게요. 끝나고 뒤토크 하시죠. 따뜻함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 당원들은 달려주세요. 따뜻한 면모. 나는 이런 따뜻한 사람이다. 아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제 입으로 한대요. 그냥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예, 당부를 드린 걸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앞으로 튀어오르실 3등 안에 무조건 진입하실 아니 민형배 5등 6등까지만 시켜주세요. 아닙니다. 무조건 3등 이상 갑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목표가 지금 6등인데 저기 나머지서 5등이요?
오늘 이게 그게 크겠어요? 위원님 지역구에 당원분들이 욕할 소리입니다. 모든 분들. 아니 이제 광주 가면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3등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번에 부울경 충청에서는 아, 제가 왜 3등이라고 했냐면 이재명 후보님이 3번이잖아요. 맞춰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네. 자 갑시다.